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 인물에 대한 겁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은 미래를 만들었는데 그 마음속은 아주 어두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구틀루프 프레게. 천재,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편견가였던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이건 프레게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이에요. 평생을 바친 일이 거의 다 끝났는데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편지 한 통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편지에 담긴 미스터리,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필생의 업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운명의 편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시간은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독일의 조용한 대학 도시 예나. 여기에 세상이 거의 알아주지 않는 53세의 논리학자 고틀로프 프레게가 살고 있었어요. 프레게는 혼자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었죠.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지만 뭐랄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어요. 그렇게 외롭게 연구에만 매달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로 그 운명의 편지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영국의 젊은 천재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었어요. 처음엔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런 칭찬이 가득했죠. 프레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편지 끝에 이런 말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딱 한 가지가 모든 걸 무너뜨릴 폭탄이었던 거죠. 아니, 그 어려움 하나가 뭐길래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프레게가 대체 뭘 만들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순수 사유의 언어입니다. 프레게가 만든 것, 바로 개념 표기법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생각만을 위한 완벽한 언어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의 목표는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거대한 학문 전체를 오직 논리 하나만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감정, 직관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한 이성만으로요. 이걸 우리가 논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프레게가 뭘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모든 말은 포유류이다 라는 문장이 있죠. 프레게는 이걸 먼저 논리적인 구조로 바꿉니다. 만약 어떤 것이 말이라면 그것은 포유류이다 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자기만의 기호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보세요. 복잡한 기호들 같지만 여기엔 애매함이 전혀 없어요. 오직 순수한 논리 구조만 남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프레게가 만든 이 기호 체계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할아버지, 아니 증조 할아버지 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외로운 논리학자의 머릿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이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편지 속의 역설. 드디어 러셀이 발견했다는 그 문제점이 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러셀의 역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모음 또는 그룹을 두 종류로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통 그룹.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숟가락이라는 그룹이 있다고 쳐요. 그 그룹 자체는 숟가락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멤버로 갖지 않는 게 보통 그룹입니다. 반면에 특별한 그룹도 있어요. 참새가 아닌 모든 것들의 모음 같은 거예요. 이 그룹 자체도 참새는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멤버로 포함하게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제 러셀이 던진 폭탄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보통 그룹들만 모아놓은 그룹을 하나 만들어보죠. 질문은 이겁니다. 이 그룹은 과연 보통 그룹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그룹일까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이 그룹이 보통 그룹이라고 해봅시다. 보통의 규칙은 뭐였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근데 이 그룹은 모든 보통 그룹들의 모음이니까 자기 자신도 보통 그룹이니까 포함이 되어야 하네요. 그럼 특별한 그룹이 되어버리잖아요. 모순이죠. 그럼 반대로 이 그룹이 특별한 그룹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겠죠? 그런데 이 그룹은 보통 그룹만 모으기로 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규칙 위반이죠. 그러니까 포함할 수 없어요. 어라?
그럼 또 보통 그룹이 되네요. 이것도 모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논리적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프레레라 평생 쌓아올린 논리의 성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레게의 지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극적인 천재의 모습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머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 한 천재의 혐오스러운 일기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프레게의 세계를 무너뜨린 러셀이 오히려 프레게를 더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받았을 때 프레게가 변명하거나 화를 낸 게 아니라 당신이 맞다고 깨끗하게 인정했거든요. 러셀은 그 모습을 보고 진리 앞에서는 인간을 넘어선 사람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레게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이성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적어도 그의 개인적인 일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훗날 프레게를 연구하던 철학자 마이클 더밋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프레게를 숭배했다. 그가 완벽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일기를 보고 나는 정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일기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엔 순수한 이성이 아니라 끔찍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맹렬히 비난했고 자유주의자나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프랑스인들을 증오했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유대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독일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소름 끼치는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레게의 끔찍한 생각들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한 천재의 머릿속이 그런 증오로 물들게 됐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였어요. 많은 독일인들은 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게 아니야. 우리나라 안에 있던 배신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뒤에서 우리 등을 칼로 찌른 거야. 이런 식의 음모론, 이른바 배후 중상설이 사회 전체에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프레게도 이 독에 중독된 사람 중 하나였던 거죠. 당시 독일 상황을 한번 보세요. 1918년에 전쟁에서 지고 왕정이 무너졌죠. 1919년엔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23년 상상도 못할 초인플레이션이 닥쳐서 평생 모은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프레게의 연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24년 모든 걸 잃은 프레게가 그 증오로 가득 찬 일기를 쓴 겁니다. 시대적 절망이 개인의 증오를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프레게가 남긴 복잡한 유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프레게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설, 프레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에는 현대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문을 연 위대한 천재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연구가 실패했다고 믿으며 죽어간 비운의 학자이자 끔찍한 증오를 품었던 인종차별주의자가 있죠. 이 둘이 한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의 머리는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인류 최악의 비극을 향한 길에 기름을 부었죠. 미래를 만든 지성,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